우리는 이대로 고구려와 발해를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발해사 강의가 지금 한참 위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발해의 국제적인 문화, 국제적인 발해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가 멸망하고 우리 어떤 한민족사의 공간적인 영역이 만주지방에서 상실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땅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가끔 하는 말이, 땅 찾기 하는 사람의 어떤 이론을 제공해 주는 게 당신 아니요 하는 그런 무모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땅 찾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우리 관광객들이 일부 가가지고 여기 고구려 발해 땅이었던 곳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모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 찾기 하는 것이 학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한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어서 역사 연구하고 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와 관련해 가지고 영토 얘기를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보다도 더 그 영역이 1.5배 내지 2배, 기간은 229년, 228년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중국 왕조하고 비교해가지고 228년간이 결코 적은 왕조가 아닙니다. 진나라 10몇 년, 수나라 30몇 년. 이 200년 넘은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발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왕조를 이루어 나갔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고구려보다 1.5배 내지 2배나 되는 영토를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행정 어떤 제도를 가지고 통치를 했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지 않겠어요? 행정 제도, 지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행정 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외래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화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귀족들로부터 왕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귀족들은 항상 새로운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갈구하고 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만 해결을 잘하면은 끝나는 것 같지만은 자꾸 문화 수준이 높아갈수록 어떤 문화의 질을 요구합니다. 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0년대와 70년대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아마 행복 수치를 따진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할 거예요. 불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 발해가 문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자꾸 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갈구하는 계층이 있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어떤 국제적인 발해 문화다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발해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해는 5경이 있죠. 5경. 서경, 중경, 동경, 상경 해가지고 남경. 그래서 5경이라는 게 5경. 근데 여기에는 상경이 있고, 여기 동, 서, 남, 중경. 여기 뭘 하나 덧붙인다면 무슨 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 동, 남이 있으니까 북경이 있을 것 같죠? 북경. 북경이 아니고 곧 상경이 상경. 상경으로 동서남북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이름 붙여진 게 아니라 그 위에 상경이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5경을 둘 정도로 우리의 지금 좀 광역시가 지금 있죠? 행정수도를 옮긴다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정책 위반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지방을 잘 못 다스리면 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공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경 제도는 고구려의 오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당나라의 어떤 그 제도, 도종 제도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수용해가지고 이 오경을 했고 이 62주, 15부 62주로 나누어서 어떤 발해가 행정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그 어떠한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면은 조금 여기 왜 무슨 불상인데 왜 불상을 저렇게 보여주는가 텐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부처 이 보살의 가슴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이 부처님이 십자가를 목에 단다는 것은 이상하죠. 지금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그 장식품으로서 달았느냐? 그때 당시 네스토리우스교, 경교가 발해에 들어왔다는 증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 모양은 러시아에서 발굴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붉은색 계통은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한 이 십자가를 가진 어떤 보살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입니다.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어떤 그 십자가 네스토리우스교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 우리는 발해하면은 당나라하고 일본하고 신라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뭔데 주로 당나라의 국제적인 문화를 통해 가지고 들어왔건 또 이 발해는 저 북방으로 단비길도 있고 서해과의 관계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 발해를 지나치게 어떤 협소하게 생각해 가지고 오직 당나라와의 관계만, 일본과의 관계로만 좁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이 어떤 기독교 문화도 일정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개방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자신이 있을 때 외래의 문화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하고 불교 문화하고 서로 맞지 않고 한다든지 토착 문화하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발해 문화가 국제적으로서 이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래서 이제 이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 고대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의 어떤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경과 중경, 서경이 있고 상경이 있고 구국이라고 해서 이 첫 수도였던 곳을 구국이라고 그럽니다. 구국. 근데 여기에는 이 루트예요. 루트. 길. 상경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거란으로 가는 길을 이 거란도. 그런가 하면은 상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지방. 처음에 발해 대조영 등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 이민을 당해가지고 살았던 곳이 영주지방입니다. 오늘날의 조양이라고 하는 윤용성 조양이라고 하는 곳이 차오양. 거기에 그쪽으로 가는 루트가 있었고 이 상경에서 구국 지금 도나지방입니다. 상경은 흑룡강성 이 발해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국은 길림성이에요. 이걸 거쳐가지고 서경 압록부를 거쳐서 당나라 등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이걸 이른바 압록조공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압록조공도. 그런데 이건 이 조공도라는 표현이 중국 측 기록이기 때문에 발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압록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해서 압록도라고 지금 고쳐 있습니다. 압록조공도 사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상경에서 동경이 훈춘 지역이라고 그래요. 훈춘.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 훈춘 지역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가 있어요.
일본도. 그런가 하면은 동해안을 따라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 남경이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남경을 거쳐서 이 신라 수도 그때 어디였습니까? 경주였죠. 그때 당시 경주였기 때문에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 수도와의 어떤 공식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의 교류는 이 루트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서해안 쪽으로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을 통한 교류, 육지를 통한 교류, 여러 루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 이와 같은 5 루트가 있었다. 이것이 누구 기록에 나오느냐? 중국 측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쪽에서도 이런 루트를 알 정도로 이 발해의 어떤 대외 관계가 왕성했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단비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러시아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동북쪽으로 해서 단비길이라고 있어요. 단비길. 이 돌고래라든지 중앙아시아의 어떤 교육을 위해 가지고 우리 단비라고 하는 단비 가죽을 이 교육하던 길이다. 우리 실크로드와 같은 로드가 발해에는 단비 로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돌고래라든지 중앙아시아 이런 데까지를 포함한 서해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이 역할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연해주의라든지 이런 데서 돌고래와 관련되는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소구두인들이 어떤 거의 식민지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비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발해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 상당히 국제적인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항공로라든지 배, 해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각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해 시대에도 우리가 고구려의 어떤 해양 문화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하는데 발해 시대에도 일본도도 있어요. 그래서 발해 건국 13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젊은 장철수, 대원 등 5명들이 이 신라도와 일본도를 한번 확인하려다가 죽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들었을 겁니다.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일본도, 신라도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어떤 사람 무모하다고 그러죠. 전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까지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도 많은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이 발해의 어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어떤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용감한 일을 했지 않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발해의 어떤 대외 관계는 적극적이었었다. 일본과는 48차례, 발해에서 일본으로 갈 때 34차례, 일본에서 발해로 14차례, 또 당나라와의 관계도 140여 차례, 130여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발해가 많이 갔어요. 많이 간 것이 꼭 저자세 외교의 표현은 아닙니다. 많이 간 것은 적극적인 대외 무역이라든지 대외 정치 로비를 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오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라의 관계는 또 앞으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고, 그러면 발해에서는 당나라 사람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특산물이 뭐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특산물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다, 책성의 된장. 요즘 세계에서 된장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입니까? 일본도 된장이 있지만은 김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된장이에요. 우리는 김치를 매일 먹잖아요. 매일. 몇 끼 먹어야 우리는 조금 직성이 풀릴 정도 돼요. 바로 된장국.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된장국이에요. 된장국만 있으면은 최고로
이 부인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책성에 된장이 벌써 이 발의 특산물로 나올 정도. 책성이 훈춘이에요. 지금 길림성 훈춘 지역, 두만강 이 하류 어구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사슴, 막힐의 돼지, 솔빈의 말, 연해주 지방이 솔빈부인데 연해주 지방에서 훌륭한 말이 많이 나와요. 고구려의 말도 유명하지만 발해의 말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출할 정도였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이 말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로 당나라에서 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이 말이 유명하다고 꼽고 있어요. 현주의 배, 옥주의 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철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나름대로 요즘 같으면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금괴가 많이 있어요. 금괴가. 가야고분 뒤지면은 막 이 철이 많이 나와요. 왜 요즘 같으면은 무덤 쓰는데 철을 많이 안 묻을 텐데 옛날에는 왜 무덤 쓰는데 이 철을 많이 부상했을까요? 철은 그때 당시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요즘에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이 철이단 말이죠. 철이 많은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뭐 철 나오면 제일 먼저 농기구 먼저 만들었을 것 같죠. 그런데 청동기라든지 하는 것은 이 그릇이라든지 우리가 농기구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 먼저 썼어요. 다. 군사용으로. 우리 컴퓨터도 군사용으로 먼저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강국이 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군대 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위성의 철이 발해를 지켜주는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철이었다. 고구려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발해를 봐서도 이런 철, 요동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철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노성의 벼, 미타오의 붕어, 과일로는 환도의 오얏, 나귀의 배가 있다. 뭐 이거 하면은 발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가 하는 게 조금 짐작이 되죠. 우리가 좀 군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해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산업 문화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해인들도 이와 같은 어떤 특산물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을 즐길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설변부의 말이라든지 책성의 된장, 위성의 철, 남해부의 다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성의 쌀, 현주의 삼배, 토끼, 그리고 태백산 지역의 토끼, 환도지방의 오얏 이런 식으로 해서 각처의 어떤 그 특산물이 나옵니다. 특산물들은 부분적으로 이 당나라와의 교역 관계에서 무역 또는 일본과의 교역 관계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담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특산물로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일정히 가졌었고 내부적인 교역까지도 가능한 특산물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특산물이 있는 발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조금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 5경이 있고 15부라고 하는 한자로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마는 뭐 용원부, 그래서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뭐 동경, 용원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도, 신라도, 조공도, 영주도, 거란도 이건 사료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조공도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압록도라고 표현했는데 하여튼 이런 5경 15부 뭐 62조 다섯 어떤 루트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 그것은 발해가 그만큼 나름대로 체계에 있는 국제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행정에 있어도 그렇고 그냥 그 자연 편제 있는 그대로 그냥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죠.
뭐 우리 전자 정부로서 행정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주민등록 등록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발전한다니 불교도 이래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학문이 발달했다 하는 증거를 제가 이 비석을 보여줬습니다. 비석. 발해 3대 문왕의 이 둘째 딸하고 넷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정혜공주며 넷째 딸은 정효공주며 뭐 이런 거 시험에 외운다고 막 애를 썼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둘째 딸이 누구? 저도 가끔 뭐 좀 혼동돼 가지고 정효, 정혜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당나라하고 발해를 거꾸로 막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넷째 딸이 정효입니다. 이게 이 길림성에 있는 화룡영에 있는 이 비문의 이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 발해의 왕을 황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유명한 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봐가지고는 그 비문에서 나와 있는 말 중에 황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 비석을 만들 수 있다. 광개통비가 1800여자에 한자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한자가 처음 들어올 때는 한자가 뭐에 필요해서 한자가 들어왔겠어요? 학문에 필요해서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위해서 한자가 먼저 들어요. 통치를 위해서. 세금 내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말로 하면은 잊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글씨로 써가지고 세금 내라, 군대 와라 하면은 글씨 못 읽는 사람은 나는 글씨 못 읽어서 군대도 못 가고 세금도 못 내겠다. 우리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군대 가는 거 다 갈 수 있죠. 세금 다 낼 수 있도록 쉬운 글을 가지고 있죠. 이 한자도 이렇게 행정과 관련되고 또 이 학문하고 관련돼요. 이런 어떤 이 비석을 만들 수 있는 거 외국인이 만드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발해인들이 만든 비석이다. 다음에 이제 이 6m 정도의 발해 석등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발해 석등. 석등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 불교가 번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가. 이 6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석등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연암문 장식을 이렇게 또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가 발해에서도 융성했다 하는 사실은 발해 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성 또는 발해 문화의 어떤 그 훌륭함을 엿볼 수 있는 한 증거라고 하는데 그건 한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전래되면서 뭐가 전래되느냐? 불교에 있어서 삼보라는 게 있죠. 삼보. 불법승 그래요. 뭐 불보사찰 하면은 통도사, 법보사찰, 말씀의 법보사찰은 뭐 해인사, 뭐 승지종가 하면은 또 송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정신, 불, 말씀하면 법, 사람하면은 승이에요. 삼보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정신은 예배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와 같은 석등도 하고 탑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탑돌이라고 그래요. 예배 일종이에요.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정교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암문이 좋은 연암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이와 같이 영광탑, 발해 영광탑. 이건 벽돌탑, 당나라 영향도 좀 받은 벽돌탑인데 이런 탑을 남깁니다. 탑은 지붕수를 중심으로 해서 셉니다. 몇 층이에요? 5층입니다. 5층. 지붕이 5개니까 5층이에요. 이 탑은 3579로 나가요. 홀수로 나가요. 3579로. 이러한 탑을 만들 수 있다. 이 것은 말씀의 어떤 불경이 되겠고, 정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건축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죠.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공예도 발달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무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문화가 이 한 단계씩 다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 법의 전례로 인해 가지고 이 불경이 많이 전래되는데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승려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전파돼요. 뭐 가져오면서 올 때 뭐에 그냥 오겠습니까? 선물도 가져오잖아요. 선물 중에서는 아내가 승려들이 아내가 없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뭐예요? 부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 그런가 하면은 농사를 위해서 이 씨앗을 가져온다든지 목화씨가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방적으로 내보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고려 사람들이라든지 당나라 중국에 가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중국에서 책을 금수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문화민족이에요. 이 불교가 많이 전했다는 게 금방같이 불법승려해가지고 이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와 같이 문화 교류에 큰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사상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람도 교류를 하고 가다 거기에 이 승려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왕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꼭 종교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문화 발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유교는 학문 발전, 그 행정에 있어서 유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시험 같은 거 보죠? 이런 것은 이 학문 발전과 이 행정 이런 것을 발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제 불상이 있어요. 불상 머리가 없어졌는데 머리가 나중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상경 용천부에 있는 이 불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불이지만은 철불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석불은 없어지지 않는데 철로 만들었다가 철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러기도 합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청동불이니 청철불이니 이런 것들은 실현을 받기도 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예배를 위한 행위에서 문화 발전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은 불상이면 이제 금맥기 한 불상을 금동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꽂아가지고 했던 거죠. 이건 러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도 러시아 크레스키노에서 나온 이 소조불입니다. 이 발해의 미소라고도 여겨지는 작은 부처인데 이런 어떤 부처를 만들 수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상적으로 뭔가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토착 신앙인데 이 불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불경을 봐야 되죠. 경전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문명 퇴치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기독교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불상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배경이라든지 사회 배경을 우리는 유추해서 그 발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발해가 이제 최초로 수도를 삼았던 구국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발해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해는 처음에 영주지방, 조양지방에서 있다가 이 천문령을 거쳐가지고 당나라의 추격을 뿌리치고 이 첫 수도를 만든 것이 국이라 해서 오늘날 이 길림성 도나지역입니다. 길림성 도나지방. 거기에 이 오동성이다라는 오동성도 이 발해의 첫 수도의 어떤 성으로 얘기하고 그 오동이라는 말은 이 중국에서 지금은 없어진 이 축구팀, 프로축구팀이 오동팀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세기팀이 생겨가지고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갔다고 그냥 대단히 프라이드를 대단한 거예요. 그 소수민족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1부 리그로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오동팀이 있었던 첫 수도의 구국이다. 도나지방. 여기 대석하 강이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육정산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이 도읍을 삼았기 때문에 도읍을 삼았고 사람이 사는 곳은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들.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왕들의 공동묘지에 해당돼요. 육정산. 봉우리가 6봉우리라 해서 육정산. 지금은 요새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가지고 그런지 더욱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올 초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왔는데, 이거 뭐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육정산 옛묻묘지 뭐 해놨죠. 이 한글이 있죠, 한글. 이것은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발해 유적과 고구려 유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선족이 산다. 이것도 예산일이 아니에요. 연해주 지방에도 그랬었고, 이 중국도 대개 발해 유적이 있는 곳은 조선족들이 옆에 많이 살고 있어요. 상경 용천부에도 쌀이 제일 좋은 지역이 발해 상경 용천부, 흥룡광성 발해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쌀 수확 잘했다고 상도 몇 번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든 이런 게 다 예산일이 아니다. 이 정해공주묘 썰렁하죠? 우리 같으면 이거 대단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90년, 94년에 찍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딸리 해놨을 거예요. 못 가보니까 지금 옛날 사진인데요. 여기에 아마 대조영 무덤이 있으면 여기 있었지 않겠는가. 이 근방에 첫 수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로 보면 완전 성역화 했을 법한데 요즘에 그냥 요새 주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유적에 이어서 발해 유적도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유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 궁성을 복원하니까. 궁성을 복원해요. 이제 이 도나지방에 있는 강동 24개돌 유지다 해가지고 24개의 돌이 있는 지역이에요. 상경용천부의 궁터를 예상해가지고 복원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복원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중국에서 고구려 유적에는 궁성 주춧돌이 그렇게 완연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해 유적은 주춧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자금성을 뻔다서 만든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마음대로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금상도 사실 북방계통의 건축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게 이제 고증이 될지는 우리가 미지수죠. 전에는 이렇게 궁성터에 비석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지금은 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억수로 많이 투자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비석이 막 잘려가지고 있을 정도가 아닌데 이게 요즘에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고구려 유적 가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스피커가 땅에 붙어 있어요. 스피커가 땅에 붙어가지고 막 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와요. 완전 환경 친화적으로 의자도 만들고 스피커도 만들고 해놨는데 앞으로 여기도 이렇게 꾸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궁성, 이 남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발해 고분, 삼령 1호분 고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제히에서 발굴이 됐던 곳, 지금은 앞이 막히었다 이렇게 막힌 곳으로 돼 있고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앞에 막혔던 것을 몇 개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들어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때 상경용천부에서 쓰던 여인들이 장식하는 거예요. 머리핀이라든지 지금이나 예시나 부인들의 어떤 사치라고 할까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래서 주로 교육품 중에서는 부인들을 위한 것이 교육이 많이 됐어요. 수입을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빠클이에요. 남자들 빠클. 빠클도 아주 화려하게 해서 했고,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빠클 하고 있지만은 거의 지금 차도 상관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다음에 서고성, 이 중경현덕부의 한 곳이라고 하는 이 서고성을 보겠습니다. 길림성에 있는 화룡현의 서고성, 한글도 돼 있죠. 지금은 국가급
문물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림성, 전에 찍은 것은 길림성급인데 지금 국가문물보호단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영두산 고분군이 있고 뭐 도성이 또 오경 옆에는 항상 이와 같이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고묘군. 사람이 사니까 옆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족들이 어떤 묻는 곳, 서민들 무덤은 어딘지 모르죠. 다 자연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벽화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비각을 만들어 가는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집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내 가볼 수가 없어서 옛날 사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비가 이 정효 공주묘입니다. 길림성 화룡현에 있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벽화 사진이 나왔어요. 이걸 조금 손본 벽화인데 이 벽화가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어떤 문화를 계승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당나라풍의 인물이 있다. 미술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유행을 탄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은 뭐 이 당나라 것에 영향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경영원부. 이 동경영원부는 아까 일본도와 신라도로 가는 루트에 있습니다. 일본과 신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이 평지성을 보고 있죠. 평지성은 발에 여기서는 평지성입니다. 아까 이제 정효공주 묘에서 나왔던 벽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 사진이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떤 현장 같습니까? 발굴 현장 같죠? 이건 러시아입니다. 이건 러시아. 러시아에서 발굴하는 현장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이 발굴할 때는 햇빛이 나고 하면은 일광욕을 해서 다 벗어요. 한국 사람들은 햇빛이 나면 다 옷을 자꾸 끼어 입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딱 이 문화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다 벗고 하는 이 공동 발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4년에 러시아하고 한국이 공동 발굴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도 공동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고구려 문화에 대한 부분이 이 러시아 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발굴 답사했던 상황이죠. 이 배낭 메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뒤에 여기에 이제 주도를 하나 서 여기에서는 우스리스크 지역에 해당되는 우스리스크, 러시아의 우스리스크라 해가지고 쌍성자다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때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문의 연해주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온돌 아나니엡스카야라고 하는 그 유적에서 나온 온돌터입니다. 그 연해주 지역에서도 온돌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해주 지역은 발해의 변방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른바 말갈 문화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연해주 지역에서 나온 꼬르사코프카 절도에서 나온 이 봉황무늬가 있는 연안문 막시기합니다. 여기에 봉황무늬, 발해와 신라의 교섭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다음에는 이게 러시아 극동 역사고고연구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발해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해주에 있는 발해 유적이 발굴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아주 색다른 소녀를 내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연해주 지방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유럽 인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많이 연해주 지역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까리스키들이 살던 곳, 고려인들이 살던 곳에는 아직도 솥단지들이 있어요. 1937년에 강제 이주됐죠. 그런 부분들은 항상 발해 유적이 있는 곳에는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거기서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북한 지역.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이 오메레 절터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남경이 있죠, 남경. 남경 지역.
제가 이 발해의 국제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을 이 발해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일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발해가 개방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역과의 관계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서역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도낭석굴이라든지 거기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의 사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은 걸로 봐서도 좀 교류가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단비길이라고 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추하는 부분입니다. 돌고래라든지 이런 곳과의 관계. 그래서 서역과의 관계도 발해가 있었을 것으로. 그리고 아까 네스토리우스 경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구 분야로서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발해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나의 어떤 조상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발해 유적과 남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발해가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중국의 그 길림성, 흑룡강성, 연용성도 포함됩니다. 연용성 일부가 포함되죠. 그런가 하면 연해주 지역, 연해주가 포함되고 북한이 또 포함돼요. 북한은 발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발해가 멸망해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이 고려로도 많이 왔지만은 현장에 살고 있었어요. 발해 영역 중에 한경도 평안도 다 발해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해 유적 발굴이 많이 있습니다. 발해 유적 발굴이 지금도 많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도 발굴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서 발해 그 부분에서 벽화까지 나왔다 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화대리라고 하는 곳에서 벽화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북한의 학술 교류라는 것은 참 지난하죠. 근데 최근에 이 고구려 그 부분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남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고구려 고분 벽화가 등재되도록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01년도에 고구려 고분 벽화를 북한이 신청을 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심사관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쪽 심사관 갔으면은 바로 합격이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죠. 그런데 북한은 누구를 원했느냐? 중국 심사관을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패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이 2002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 조금 작년에 좀 시끄러웠었죠. 뭐 동시에 양쪽이 따로따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이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발해사연구실장이라는 분이 최태영 씨라고 이 금강산에서 이 고구려 고분벽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가 있었어요. 선언도 하고 거기서 이분도 발해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북한에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이 발해사 고구려사 연구실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남북한은 협력이 충분히 될 걸 기대하고 우리는 되도록 서로가 국민들이 협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고구려와 발해가 어떤 같은 조상으로서 민족 동질성을 갖는 공통점을 갖는 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를 이 발해사가 이 고구려의 어떤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를 계승한 이 발해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지역과 일본이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당 그리고 신라, 거란이라든지 서역과도 일정하게 왕성한
교육 활동을 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해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